네, 두 번째 시간 저당권 보겠습니다. 이제 한 순환 돌아서 두 순환 들어가니까 이제 들을만 하죠? 별 부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강의를 한번 딱 올려놓고 이 민법이라는 과목이 어느 정도 60점을 돌파할 때까지만 힘들지 60점 돌파를 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잘 까먹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60점을 훅 넘겨버려야 돼요. 그래서 60점이 훅 넘겨서 65점, 70점으로 한번 가면 그다음부터는 이게 공부를 뭐 한 보름 20일 안 했다 그래도 도망도 안 가요. 근데 이제 공법 같은 경우는 해놔도 소용이 없죠. 금방 까먹고 그러니까 돌아서면 까먹고 계속 그러니까 제가 말하죠. 돌아서지 마세요. 근데 민법은 돌아서도 돼요. 그래서 돌아서도 잘 안 까먹어요. 왜냐면 어차피 시험 문제가 판례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판례는 끄트머리 있다 없다 그것만 바꿔놓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론 정리하고 판례만 딱 해놓으면 판례는 도망갈 데가 없어요. 그리고 희한하게 판례 시험 문제는 뒤만 속여내지 앞이나 중간이나 이런 걸 속여내진 않아요. 끄트머리 있다 없다 이것만 바꿔놓기 때문에. 근데 뭐 공법 같은 경우는 가운데 앞에 뒤 다 속이지만 숫자도 바꾸고 그러지만 민법은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높은 단계를 한번 확 올라가 버려야 돼요. 그런데 계속 쉬운 것만 하면은 이게 60점이 돌파가 되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벽을 한번 확 무너뜨려야 돼요. 60점 벽을. 근데 어느 정도 난이도를 확 올려야 이게 60점이 무너지지. 쉬운 것만 계속 해가지고는 절대 50점이 넘어가질 않아요. 그러면 매년 시험 보면 꼭 2개, 3개가 모자라게 돼 있어요, 이게. 딱 2개, 3개 모자라. 미쳐버리는 거야, 2개, 3개 모자라는 게. 그러니까 아예 남게, 그러니까 한 3, 4개가 훅 남게 공부를 해서 아예 그냥 70점 단위로 확 가버려야 점수가 안정이 돼서, 어렵게 나와도 걱정을 안 하는데, 이게 이제, 쉽게 해놓으면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조금만 난이도가 있게 되면 그냥 50점 밑으로 휙 내려간단 말이죠. 자, 478페이지 이제 저당권으로 왔습니다. 저당권으로 왔는데요. 일단 봅시다. 어떤 사람이 돈이 필요해가지고 지금 3억이라고 하는 돈을 좀 빌리려고 그래요. 3억의 돈을 빌리는 이것을 대여금 채권, 다른 말로 해서 차용금 채권이 이렇게 발생을 하겠죠. 그러면 이 돈을 빌리기 위한 대여금 채권에 관한 계약을 할 거란 말이죠. 이 대여금 채권, 차용금 채권에 대한 계약. 그래서 돈을 공급받기 위한 계약을 할 거예요. 그럼 돈을 빌려주는 쪽을 당연히 이 채권자라고 부르는 것이고 돈을 빌려가는 사람을 채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돈을 빌렸고 채권자 쪽에서 담보 설정을 요구를 해서 그래서 지금 채무자가 부동산을 담보를 내놓고 그 부동산에 3억이라고 하는 피담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여기에 저당권이 등기가 됐습니다. 저당권이 등기가 되겠으니까 채권자는 뭐라고 부르냐면 채권자 쪽을 저당권자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을은 채권자 겸 저당권자를 겸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갑은 채무자 겸 부동산을 내놓으니까 부동산 소유자 쪽은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설정자.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제. 그래서 저당권 설정자가 되는 거예요. 저당권 설정자. 저당권 설정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을은 채무자 겸 저당권 설정자가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당권 설정이 주예요? 대여금 채권 계약이 주예요? 자, 어떤 게 주입니까? 이거를 구분 못하는 사람이 많어. 저당권 설정은 종이고 대여금 채권이 주입니다. 그러니까 돈 빌리려고 하니까 담보를 내놓으라 그래서 담보 설정을 해서 저당권 등기를 했지. 저당권 등기가 절대 주가 될 수가 없어요. 뭐가 주라고요?
돈 3억을 빌리는 게 주입니다. 돈을 빌리려고 하니까 담보를 내놓으라 그래서 부동산을 담보를 내놓고 거기다가 저당권 했으니까 저당권 설정을 해놓는 이 등기는 주가 아니라 뭐라고요? 종이고 뭐가 주라고요? 대여금 채권, 차용금 채권 발생시키는 저 계약이 주된 계약이에요. 차용금 채권, 대여금 채권을 발생시키는 저 채권 발생시키는 저 계약이 주된 계약이고 저당권 등기를 발생시키는 이 등기는 뭐가 된다고요? 종된 계약이에요. 저당권 설정 계약하는 것은 저당권 설정을 위한 계약은 종된 계약이다라는 거. 자, 그래서 지금 요 부동산의 저당권에 관한 등기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자가 부동산을 내놔야 되지만 저당권 설정자, 채무자가 돈이 없어서 채무자가 부동산이 없어서 부모 형제를 협박해서 부모 형제 부동산이 나올 수도 있죠. 부모 형제 부동산을 물상보증이라 그래요. 그러면 물상보증인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이 걸릴 수 있다 없다? 있다. 이제 눈물의 씨앗이 잉태된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사업이 잘 되면 다행이지만 사업이 잘 안 되면 부모님 집 담보 잡혀놨는데 부모님 집 담보가 경매로 넘어가면 부모님은 길가에 나가게 생겼죠. 그러면 이제 형제들끼리 싸움이나 왜 그걸 담보 잡혀가지고 부모님을 저렇게 길하게 랑해 그럼 누가 모실 거냐는 문제가 발생하니까 근데 그럼 이제 원인 제공자가 해야 되는데 이 원인 제공자가 경매를 내보냈을 때면 이미 개털이 된 거야. 개털이 뭐라 그랬어요? 돈이 없는 거래요. 돈이 없으면 개털이라니까. 개털이 반대말이 뭐예요? 범털이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범털은 교도소에서 이거 오늘 그 내가 특식 다 쏜다. 그다음에 그 모포 오늘 내가 다 갈아줄게. 이게 다 범털이라니까. 개털은 돈 없는 게 개털이. 교도소 가면 다 개털은 개털들끼리만 모아놓는다고. 그래 안 가보는 게 좋은 일입니다. 자, 눈물의 씨앗이 잉태됐다. 자, 그 다음에, 이 저당권이 지금, 등기가 되면, 이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이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어디까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칠 것이냐라고 하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인데, 이 저당권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미칩니다. 저당권 설정 전후입니다. 저당권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미친다라고 하는 거. 여기서 전후를 불문한다라고 하는 요거 주의해야 돼요. 전후를 불문하고 미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첫 번째로서, 부합물에 미친다라고 하는 부합물. 부합물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했는데요. 자,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1층이 있고, 2층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 이 건물은 2층까지밖에 없습니다. 저당권 설정하고 난 다음에 한 층을 다 증축을 했어요. 3층을 갖다가 증축을 했네요. 그러면 2층하고 3층은 쩍 달라붙어서 뛸 수 없는 상태인가요? 네. 만약에 뛰게 되면 물리적 힘을 가해서 뛰게 되면 훼손해서 가치를 손상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뛰기가 어려워. 이런 상태를 부합이라 그래요. 그럼 이건 부합물이 3층은 부합물이 됐습니다. 부합물이 되면 저당권의 효력은 요 3층에까지 뭐한다? 미친다. 그래서 이 저당권의 효력이 이 부동산이 부합물에까지 뭐한다고요? 미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서 종물에도 미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종된 권리에도 미친다. 여기서 종된 권리에 대지 사용권이 이렇게 포함이 되는데, 자, 만약에 말입니다. 주유소에서 주유소 사장님이 돈이 필요해가지고
주유소를 담보 잡히고 돈을 빌렸습니다. 주유소를 담보 잡히고 저당권 설정하라고 돈을 빌렸습니다. 그러면 주유소를 저당 잡히면 그 주유소에서 이렇게 기름 넣는 주유총이 있죠? 자동차에다 이렇게 꼽아 그렇게 기름을 넣어야 되는 주유총이 있는데 주유기라 그러죠? 그 주유기를 뭐라 그러냐면 종물이라 그래요. 그러면 주유소가 저당 잡히면 주유기, 주유총도 같이 담보 잡힌다라는 소린가요? 예. 효력이 미친다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주유소 밑에는 주유소 땅 밑에 뭐가 있을까요? 유류 탱크가 있어요. 주유소 밑 바닥 아래는 유류 탱크가 있어요. 그 유류 탱크가 지하 바닥에 있으니까 그걸 대지 사용권이라고 그래요. 뭐라 한다고요? 대지 사용권. 그래서 주유소를 담보 잡히게 되면 그 주유기, 종물, 그 다음에 땅에 묻혀 있는 유리 탱크, 그 대지 사용권까지 전부 다 저당권의 효력이 다 뭐 한다고요? 미친다라고 하는 이야기. 종된 권리의 대지 사용권뿐만 아니라 뭐도 미치냐면 토지 지상권에도 미쳐요. 저당권의 효력은 토지 지상권. 세 번째, 토지 전세권의 효력이 미칩니다. 그 다음에 토지 임차권의 효력이 미칩니다. 까먹었나 안 까먹었나 확인해야 되겠네. 전세권은 존속기간이 최장 몇 년이다? 지난주에 한 건데 이것도 또 벌벌하네. 몇 년이? 10년에 10년. 뒤에서 최장 기간은 10년. 그럼 전세권의 최단 기간 있다 없다? 있다예요. 있다. 건물 1년이 있습니다. 건물 1년이 있어요. 여기서 최단 기간 있다 없다 물어보면 뭐라고요? 있다예요. 있다. 단 토지는 있다 없다? 없다. 반은 있고 반은 없어도 있다로 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전세권의 최단 기간 있다 없다? 있다. 토지는 없지만 뭐는 있다? 건물은 몇 년이다? 1년 있어요. 그래서 최단 기간 1년 있는 거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없다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최단 기간 1년 있습니다. 최장 기간 몇 년이다? 10년 있습니다. 예. 지상권은 최단 기간 경관고청 몇 년이에요? 30년이에요. 뭔 15년? 괜찮아. 대답 안 한 사람보다 훨씬 낫습니다. 공 같은 며느리보다 낫다 그랬어요. 말. 자, 그래서 지상권은 경관고청의 최단 기간 몇 년? 30년. 목조는 15년, 공작물은 5년.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와 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면 15년, 수목 30년 이렇게 되어 있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임차권 존속기간이 있다 없다? 임차권은 최단, 최장 둘 다 없어요. 다시 임차권,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최단도 없고 최장도 없어요. 원래 최장이 20년 있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아서 최장 20년 제한이 풀려버렸기 때문에 최단도 없고 최장도 없어요. 둘 다 없어요. 그래서 존속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어요. 최단, 최장 둘 다 없다라는 겁니다. 한번 주르르 훑어놨으니까 그나마 기억이 오래 갈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이제 앞으로 반복을 할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두 달에 이렇게 책을 한 바퀴씩 돌지만 9월 달에 가면 책을 일주일에 한 바퀴씩 돌아요. 그럼 이렇게 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반복을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공부를 잘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제 많이 이제 물어보면 제가 거기 답변을 할 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잘.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그렇게 답변해 드려 가지고는 별 도움이 안 되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집에서 콩나물을 키웠단 말이에요. 지금이야 뭐 콩나물 다 이제 뭐 사서 먹지만 옛날에는 콩나물 씨로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해서 이제 고문처럼 이렇게 덮어 씌워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제가 어렸을 때는 물조리개가 없었어요. 지금은 이렇게 물조리개가 있으니까 물조리개를 이렇게 주면 되는데 나는 바가지로 물 떠와가지고 이렇게 물을 이렇게 부으면서 손으로 이렇게 물을 쭉 부으면은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물을 이렇게 부으시면서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조리개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렇게 물을 붓게 되면 물이 밑으로 다 빠지죠. 밑에 그 콩시루는 밑에 구멍이 있으니까 물이 밑으로 다 빠지잖아요. 후릉.
훌렁 다 빠진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콩나물은 술술술 자라 올라온단 말이지. 그래서 물을 계속 부으면 빠진 거가 빠지고 다 빠졌는데 콩나물은 자꾸 빠져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돌았으면 까먹고 돌았으면 까먹고 돌아쓰지 말라고 그러는데, 근데 이 뇌 속에는 들으면 잠재적으로 그게 남아있다. 잔상이 계속 남아있다고요. 이 잔상을 얼마나 빠른 속도로 반복을 해주느냐에 달린 건데, 반복의 속도가 빠르면 내가 실력이 쌓이는 거고, 반복의 속도가 늦으면 더 많이 까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려고 그러면 반복의 속도를 빨리 해야 돼요. 그럼 가장 좋은 거는 뭐냐? 오늘 공부한 거 오늘 중으로 복습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내일 모레만 가면 벌써 했나? 뭐지? 이제 이렇게 돼버려요. 오늘 한 거는 그래도 덜 까먹어요. 근데 오늘만 넘어가면 굉장히 많이 헷갈려 버려요. 그래서 조금 어렵더라도 힘드시더라도 가능한 한 오늘 중으로 복습하는 거. 그러니까 가장 빠른 복습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뇌에 잔상이 남아있을 때 하는 거고, 이 속도가 느려서 2달만 지나면 거의 2달 뒤에 돌아오면 이게 뭐지? 그러면서 기억이 잘 나질 않게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냐 못하냐는 것은 결론적으로 속도의 싸움이다. 속도는 반복에서 온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좋을까요? 그러면 속도를 빨리 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려면 말이죠. 자세하게 들여다보려고 하지 말고 소설책 보듯이 설렁설렁 봐야 돼요. 설렁설렁. 그러니까 누가 설렁설렁 못 보냐? 성격이 꼼꼼한 분이 책을 설렁설렁 못 봅니다. 그 다음에 연세 있으신 분이 꼼꼼하게 보기 때문에 책장을 빨리 못 넘깁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책장을 갖다가 왼종일 민법을 봤는데 10장이 안 넘어갔어. 그러면 그런 식으로 본다 그러면 이 민법책 한 권 뜰라 그러는데 6개월에서 8개월 걸려버려요. 그러면 벌써 시험 보러 갈 때 돼. 그러면 시험 보러 가면 앞에 거 하나도 기억이 안 나. 그러면 설렁설렁 10번 본 사람하고 자세하게 한 번 본 사람하고 누가 성적이 나올까? 설렁설렁 10번 본 사람이 당연히 합격을 하지. 자세하게 한 번 본 사람 시험 볼 때 가면 앞에 거 하나도 기억 안 나. 그러니까 설렁설렁 봐도 좋으니까 훅 보라는 거야. 그 전체를 빨리 봐야만이 전체적인 틀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세하게 보려고 하지 말고, 그럼 그러거든요. 또 그럼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게 무슨 공부야? 내가 이해도 못하고 넘어가는 게 무슨 공부야? 어차피 자세하게 봐도 이해 못해. 죄송합니다. 여러 선생님들 제가 무시해서 하는 소리는 아니니까 용서하시고, 근데 자세하게 본다고 해서 그게 공부가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한 3바퀴 기본서를 3번 정도 본, 설렁설렁이라도 3번 정도 본 사람이 자세하게 보는 거지 처음서부터 자세하게 보는 게 아니다. 설렁설렁 몇 번은 봐야 된다고요? 3번. 3번은 보고 4번째 가야 자세하게 보는 거예요. 처음서부터 자세하게 보면 이거 1년 시험 볼 때까지 이거 다 못 보고 가는 사람 많아. 이렇게 되면 사실 이 이야기는 11월 달에 해줘야 되는데 제가 11월 달에 없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학생들을 합격시키기 위해서 계속 잔소리를 하고 공부 방법론의 노하우에 전수를 하는데 선생이 뭡니까? 먼저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먼저 배운 사람 입장에서 공부 방법론을 전수를 하는 거니까 선생의 선자는 먼저 배웠다는 것밖에 없어요. 먼저 배웠다. 그러니까 제가 먼저 경험해 본 바를 전수를 하는 데 있어서 사법고시 보는 사람들은 보통 기본서 책을 20번 정도 보거든요. 기본서를 20번 봐요. 근데 시험 보러 갈 때까지 이 책 한 번도 안 보고 가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러면서 합격하기를 바란다는 거는 정말 모순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빨리 봐야 된단 말이에요. 설렁설렁. 그러면 설렁설렁 보면 기억에 남아요, 안 남아요? 안 남죠. 설렁설렁 봤는데 무슨 기억에 남아? 근데 설렁설렁 봐야 돼. 기억이 안 남아도. 그러면 첫 번째 볼 때는 진짜 하나도 안 남아. 두 번째 보면 조금 더 나. 세 번째 보면 그 다음에 뼈대가 이게 세워진다고요. 3번만 보면 설렁설렁 봐도 목차가 눈에 이렇게 쑥 들어와요.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면 민법만 하란 말이가.
민법이 안 되면 어차피 중개법령이나 저기 저 공시세법 하나도 안 돼요. 그쪽에 다. 무슨 말인지 어차피 이해 안 되는 거 마찬가지거든. 그러니 저놈이 또 시작했네. 잔소리 대마왕이야. 그만할게. 자, 저당권이 지금 설정이 되어졌을 때 피담보채권, 이 저당권 등기에 의해서 이 저당권에 담보되는 민법 360조가 규정하고 있는 피담보채권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피담보채권의 범위입니다. 피담보채권의 범위는 첫 번째로서 원본입니다. 법조문에 원금이라고 안 돼 있어요. 다시 합니다. 원금이라고 안 돼 있고 뭐라고 되다고요? 원본이라고 돼 있어요. 자, 원본이 이제 변제기가 되면 원금으로 바뀌니까 다시 한번 원본이 변제기가 되면 뭐로 바뀐다고요? 원금으로 바뀌어요. 변제기에. 두 번째로서 이자입니다. 이자. 이자는 저 3억에 대한 이자인데 3% 이렇게 해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서는 위약금입니다. 요 세 가지는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어떤 건 등기하라고요? 원본과 이자와 위약금은 반드시 등기되는데 반드시 등기하라를 필요적 등기사항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필요적 등기사항. 예. 필요적 등기사항이란 말은 반드시 등기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서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이 있었고 이 채무불이행에 따른 지연배상, 지연이자입니다. 지연배상, 그 다음에 지연이자인데 요게 1년분만 담보됩니다. 그래서 지연배상, 지연이자. 여기서 지연이자는 변제기. 만약에 돈을 빌려가면서 변제기를 12월 30일 날 변제하기로 했다. 근데 12월 30일 날 변제를 못하면 이제 위약금이 발생하는데 이 채무불이행에 따른 지연배상이 이것은 16%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지연이자, 지연배상에 대한 16%는 몇 년만 담보한다고요? 1년분. 1년분만 담보합니다. 근데 요 원본에 대한 이자는 요거는 1년분만 담보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전액 담보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는 전액 담보가 되기 때문에 기간 제한을 하지 않습니다. 다시 합니다. 이자가 두 번 나와요. 원본에 대한 이자가 있고 그 다음에 채무불이행 지연배상에 대한 지연이자가 나오는데 지연이자는 얼마만 담보한다고요? 1년분. 그러나 원본에 대한 이자는 뭐라고요? 전액 담보하니까 1년이라는 기간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원본에 대한 이자는 전액 담보하는 거기 때문에 기간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행 비용을 담보를 하게 되는데 실행 비용을 다른 말로 얘기해서 집행 비용이라 그래요. 뭘 집행한다는 소리예요? 경매에 집어넣는다는 소리예요. 경매에 들어간다. 경매에 들어가는 비용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행 비용, 집행 비용은 경매 진행되는 경매 비용이라는 뜻이에요. 요게 배당 순위가 요게 1순위입니다. 배당 순위로서는 요게 1순위. 지네들 비용은 제일 먼저 뺀다라는 이야기예요. 저당권자가 경매를 집어넣게 되면 순위는 5순위야, 5순위. 다시 저당권자가 이 부동산을 갖다가 경매 넣었다고요. 변제기에 변제가 안 돼서. 그랬을 때 배당 순위가 몇 순위라고요? 5순위. 1순위가 아니요. 1순위가 아니라고. 5순위야, 5순위. 그러면 일반 채권자들은 저 뒤에 아직 보이지도 않겠죠. 저당권자가 5순위면 일반인들은 보이지도 않아. 저 뒤에 한창 뒤에 있어요. 배당 순위가. 자, 그 다음에 이런 거를 한번 볼게요. 이 저당 부동산, 이 저당권이 설정된 저당 부동산이나
물상 보증인이 내놓은 이 부동산, 이 저당권이 걸려 있는 이 부동산에 대한 사용 수익. 자, 이 저당권이 걸려 있는 부동산이나 물상 보증이 내놓은 부동산에 대한 사용 수익은 채권자가 한다, 안 한다? 뭐라고? 다시. 채무자가 내놓은 부동산, 물상 보증이 내놓은 부동산을 갖다가 이 채권자가 사용 수익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은행이 우리 집에 들어와 가지고 내가 저당권 설정해 놓은 부동산에 와서 은행이 와서 산단 말이야?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자의 부동산 또는 물상 보증인의 부동산의 사용 수익은 채권자가 하는 게 아니고 저당권 설정자 채무자가 하거나 물상 보증인이 쓰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 부동산이나 이 부동산은 채무자가 쓰거나 물상 보증인이 직접 쓰는 거고 저 채권자는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사용하는 거 아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부동산 지금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물상 보증이 설정된 부동산, 이 부동산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3자에게 팔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팔 수 있어요. 그래서 저당권을 말소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처분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부동산의 담보가치는 5억이다 라고 해보죠. 담보가치는 5억이다. 저당권이 대여금 채권은 3억입니다. 그러면 이 저당권을 말소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3자가 이 부동산을 살 때는 얼마만 있으면 살 수 있어요? 2억 있으면 되겠네. 이 가치는 5억이고 지금 저당권 설정된 건 3억이고 그럼 2억이 있으면 이걸 사겠네. 그래서 2억 주고 저당권 말소 안 시키고 사왔습니다. 그래서 매수인이 됐습니다. 일명 소유자입니다. 저당권 설정 뒤에 말소 안 시키고 사왔다. 일명 갭투자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매수인이 됐다. 두 번째로서 이 부동산이나 이 부동산이 토지다. 토지면 저당권 설정 이후에 여기다가 지상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지상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 부동산에 전세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저당권 설정 이후라도 전세권 설정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 이후에 이 부동산에 임대차 넣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저당권 설정 이후에 권리를 취득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싸잡아서 제3취득자라 그래요. 제3취득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저당권 설정 이후에 권리를 취득한 저당권 설정 이후에 권리 취득자입니다. 이 저당권 설정 이후의 권리 취득자를 제3취득자라 부른다 이거죠. 저당권 설정 이후의 권리 취득자 제3취득자는 아까 조금 전에 여기 있습니다만은 저당권 설정 이후에 매수인이 됐다. 즉 소유자가 됐다. 두 번째로서 지상권자가 됐다. 지상권자. 세 번째 전세권자가 됐다 이거죠. 자, 네 번째 임차권자가 됐어요.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전세권 설정 이후에 권리를 취득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변제기에 변제가 안 돼서 12월 30일이 변제기인데 변제기가 되지 않아서 경매가 들어가게 되면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말소가 되나요? 네,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말소가 됩니다. 그래서 경매 진행을 하게 되면 경매 진행으로 전부 다 권리가 소멸됩니다. 자, 그래서 경락인은 깨끗한 등기부를 받아가기 때문에 제3취득자는 이런 경우에
변제기 도래가 됐을 때 채무자가 변제를 못하더라. 저기서 채무자는 저기서 말하고 있는 갑을 얘기하는 거예요. 채무자 갑이 변제기에 변제를 못했다. 변제기에 변제를 못하게 되면은 그러면 제3취득자들은 대위 변제, 대신 변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민법에서 대위에서 뭐 한다라고 하면 다 된다라고 하라 그랬죠? 예. 일단 내용 몰라도 대위에서 뭐 한다는 말이 나오면 어떻게 처리하라고요? 된다. 된다. 일단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위 변제, 대신 변제할 수 있습니다. 대위 변제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대위 변제를 하게 되면 대위 변제했으면 피담보 채권이 소멸했나요? 대위 변제했으니까 원본 이자 다 갚았을 거 아닙니까? 대위 변제를 했으니까 피담보 채권이 뭐 했다고요? 소멸했죠. 피담보 채권이 소멸을 했습니다. 왜? 대위 변제했으니까. 그럼 피담보 채권이 소멸했으니까 제3취득자들은 저당권 등기 말소해달라고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피담보 채권이 소멸했으니까 저당권에 대한 말소를 갖다가 청구할 수가 있다. 자, 대신 피담보 채권을 갚아줬으니까 이 대신 피담보 채권을 갚아준 거에 대해서 돈 갚아라라고 제3취득자들은 저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 대신 돈 갚아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누군가가 총대를 메고 진행을 했을 때 가능한데 아무도 총대를 안 맸다. 아무도 총대를 안 매게 되면 제3취득자들이 스스로 가서 경매인이 될 수 있나요? 경매인이 된다는 말은 이 사람들이 가서 그 목적물을 낙찰받을 수 있다. 그래서 경매인이 스스로 가서 경매인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서 이 제3취득자, 요 제3취득자는 우리가 목적물에 들어간 비용, 필요비, 유입비 들어간 거와 달라. 그래서 비용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저기 채무자 갑한테 한다, 법원에 한다. 법원에다 해야 돼. 저 사람은 개털이나 돈 없어. 개털한테는 얘기해봐야 소용없어. 자, 비용상환 청구권은 법원에다가 청구해요. 그럼 법원이 배당을 하게 되는데, 배당을 할 때, 저당권자보다 우선 변제를 합니다. 아까 제가 경매를 집어넣은 저당권자의 배당 순위가 몇 순위라 그랬어요? 5순위라 그랬는데, 이 사람의 순위는 몇 순위일까? 아니지, 1순위는 법원이 1순위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적어도 저당권보다는 빠르다는 거잖아요. 우선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게 야가 2순위야. 몇 순위라고요? 2순위. 빨라.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 청구권이 순위가 빨라요. 이게 2순위야, 2순위. 엄청 빨라, 이게. 2순위. 순위가 아주 빨라요. 자, 그 다음에, 저당권자가 물상 대위를 할 수가 있는데, 저당권자가 물상 대위를 할 수 있다.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이 부동산이 멸실 훼손했다. 이 저당권을 잡혀놓은 이 부동산이 멸실, 훼손, 공용징수 됐습니다. 공용징수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을까요? 공용수용이라 그래요. 다시 한번 공용징수, 이 공용징수를 다른 말로 뭐라 한다고? 공용수용이라 그래요. 그래서 담보로 잡혀있는 이 부동산이 멸실훼손 공용징수가 돼가지고 소멸되면서 가치 변형물을 남겼습니다. 다시 한번 뭐를 남겼다고요? 가치 변형물을 남겼습니다. 가치 변형물은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나서 화재보험금을 남겼다. 그럼 화재보험금이 가치 변형물입니다. 각종 보험금들이 이 보험금이 가치 변형물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수용을 하면 수용보상금 나왔겠죠? 예, 수용보상금.
여기서 말하는 수용보상금은 수용재결만 의미를 합니다. 다시 합니다. 여기서 수용보상금 뭐라고요? 수용재결만 의미를 해요. 이것만. 그럼 수용재결의 반대말은 뭐냐면 협의수용이에요. 무슨 수용이라고요? 협의수용. 이 협의수용된 것은 이거는 물상대위가 안 됩니다. 다시 보상금 중에서 어떤 건 안 된다고요? 협의수용. 협의수용된 수용보상금은 물상대위가 안 되고 뭐 한다고요? 재결수용, 수용재결된 보상금만 물상대위가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보상금에 대해서 승복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의 신청을 하거나 감정평가를 다시 해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재결을 신청할 수 있는데 공법에 수용이 4번 나오죠? 그렇다 그래 제발. 몇 번 나온다고요? 4번. 4번 나와 4번. 어떻게 나오냐면 국토법, 도시개발법, 정비법, 주택법에서 모두 몇 번 나온다고요? 4번. 4번 다 본법을 제외하고는 무슨 법을 준용하는 거예요? 공취법을 준용하게 돼요. 뭐 한다고요? 공취법. 공취법에서는 재결 신청 기간이 1년으로 돼 있는데 그 1년을 적용을 안 하고 사업 시행 기간 내에 사업 끝나기 전까지만 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는 부산시청에다가 토지수용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하면 되는데 보통 만약에 포항에서 수용을 당했다 그러면 포항시에는 토지수용위원회가 없어요. 그럼 경상북도청으로 가야 돼. 광역자치단체급에만 있기 때문에 부산시는 광역자치단체니까 부산시청 내에 토지수용위원회를 독자적으로 두고 있어요. 근데 포항시는 토지수용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경상북도청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경상북도청에다가 수용재결을 신청을 해서 거기서 보상금 산정을 다시 받아야 돼요. 그런 경우에 그 수용재결을 하게 되면 보상금이 올라요. 뭐 한다고요? 올라. 그리고 보상금이 10원이라도 더 나오면 더 나오지 덜 나오진 않아. 그럼 보상금, 이게 수용재결된 보상금은 뭐로 본다고요? 물상대위할 수 있다. 근데 협의 수용된 거는 물상대위할 수 없다. 이미 기출문제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수용이라 그래서 다 똑같은 수용이 아닌데 이 차이를 구분할 줄 아냐라고 하면 판례가 이 판례를 구분하는 문제가 이미 여러 차례 출제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 자, 그 다음에 전세보증금. 전세보증금은 일종의 전세금이 되는데 대전세보증금도 전세건이 끝났을 때 가치 변형물로 봅니다. 그래서 여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멸실, 훼손, 공용증에서 가치 변형물이라면 이 가치 변형물에 대해서 압류를 해버리면 됩니다. 뭐 한다고요? 압류. 압류하면 저당권의 효력이 이 바로 가치 변형물로 위로 옮겨붙게 됩니다. 이거를 물상대위라 그래요. 뭐라 한다고요? 물상대위다. 뭘 해야지 물상대위가 된다고요? 압류를 해야 되는데 이 압류는 꼭 저당권자가 해야 될 필요는 없고 제3자가 압류해도 됩니다. 다시 한번 가치 변형물에 해당되는 보험금, 수용보상금, 전세보증금은 압류해야 되는데 저당권자가 하는 게 맞지만 저당권자가 안 하고 3자가 압류해도 된다. 만약에 국세, 지방세가 몰려 있어서 국세청에서 압류를 하거나 또는 뭐 한전에서 압류하거나 또는 수도사업소에서 압류를 먼저 했다 그러면 거기다가 숟가락을 올리면 돼. 그래서 나눠 먹자 이러면서 밥상에 숟가락을 올리면 되기 때문에 꼭 압류는 저당권자가 해야 되지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 보면 되겠고. 그런데 물상대위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어떤 게 물상대위가 안 되느냐라고 했을 때 매매대금에 대해서는 물상대위가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뭐는 안 된다고요? 매매대금. 이 매매대금에 대해서는 물상대위가 안 됩니다. 매매대금, 물상대위 안 돼요. 매매대금. 또 하나 차임. 이 차임에 대해서 물상대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안 되는데 교재 잠시 집어드리면 교재 찾았습니까? 페이지 불러보세요. 몇 페이지에 있어요? 386페이지. 자, 386페이지 봅시다. 저쪽 385페이지 맨 밑에서부터 볼게요.
385페이지 맨 밑에 하단부에 보니까 물상대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억, 민법은 질권에서 물상대위가 지금 두고 이를 저당권에서 준용하고 있다. 따라서 저당권의 목적물이 멸실훼손 공용징수됐다. 다시 거기 밑주세요. 멸실훼손 뭐가 됐다고요? 공용징수. 공용징수돼요. 공용징수를 다른 말로 뭐라 한다고? 공용수용. 돼서 그 목적물에 가름하는 금전 기타 물건으로 변환되는 경우에 저당권의 목적물의 가치 변형물 박스 치세요. 가치 변형물이 나왔습니다. 가치 변형물 위에 존속하게 된다. 목적물에 가름하는 대표물로서 저당권자가 취급할 수 있는, 쫓아가서 돈 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보험금, 손해배상금, 토지 수용 보상금 등이다. 등 동그라미 치고 밑에다가 저 칠판에 뭐가 하나 더 들어왔어요. 전세 보증금이 있습니다. 그 좀 등이라고 했으니까 안 쓴 건데 전세 보증금을 써놓으세요. 넘어갑니다. 니은번 볼게요. 니은번에 보니까 물상대에는 저당권이 더 이상 취급할 수 없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므로 저당권이 그대로 존속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강제 수용이 아닌 공익사업할 때 공동거람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의 취동거람이, 보상에 관한 법의 법동거람이, 현관편 협의 취득된 저당권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여기 보세요. 뭐 한 거라고요? 협의 취득, 협의 수용된 것은 물상대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기출문제 여러 번 났습니다. 협의 취득, 협의 수용된 것은 물상대위가 되질 않아요. 물상대위고 저당 목적물의 현금 배치입니다. 매매대금과 차임 등에는 물상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굉장히 중요하니까 별표 치세요. 어디다가는 물상대위가 안 된다고요? 매매대금과 차임. 이거. 매매대금과 차임에 대해서는 물상대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물상대위 안 된다 라고 하는 거. 물상대위 안 된다. 매매대금 차임에 대해서는 물상대위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까지 보셨고, 자, 그 다음에 일단은 문제를 하나를 먼저 풀어볼까요? 자, 우리 02번 문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예. 매일 정리 노트 02번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거기 02번. 저당권에 관한 다음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저당권, 뭐가 틀렸습니까? 번호로 할까요? 4번 틀렸죠. 1번에 저당권 설정 후 건물에 증축을 하여, 거기 후를 동그라미 후. 건물을 증축하여 증축 부분이 기존 저당 목적물에 부합됐다. 부합 박스. 부합된 경우에 부합된 부분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여기 증축된 부합물에 미친다, 미친다? 미친다.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에도 저당권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미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원본에 대한 이자는 이행기를 경과한 후 1년분을 초과해서도 우선 면제받을 수 있다. 자, 여기 봐요. 지금 원본에 대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자. 원본에 대한 이자 3%는 전액 담보되니까 1년이 경과됐다 하더라도 담보될 수 있다 없다? 있다. 1년만 담보되는 것은 채무불이익에 따른 지연이자입니다. 지연배상에 대한 지연이자 16%짜리 이거는 얼마만 담보된다? 1년분. 왜냐? 그래야 후순위도 받아갈 게 있으니까, 후순위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후순위도 받아가라고 1년분만 담보하는 것은 지연배상, 지연이자다. 그러나 원본에 대한 이자는 1년분만 담보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전액 담보돼. 기간에 관계없이 전액 담보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건물을 소유를 목적하는 임차권에도 미친다. 여기 보세요. 저당권의 효력은 어디에 미친다? 임차권에도 그대로 미친다. 임차권에 그대로 미쳐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거 많이 알아야 맞히는 게 아니라 판서된 내용만 가져도 문제 다 풀려요. 그렇기 때문에 막 그냥 엄청나게 많은 양을 공부를 하려고 들지 않아도 됩니다. 판서해 놓은 거 쓰고 그것만 반복적으로 봐도 이거 보는데, 오늘 수업한 거 보는데 30분이면 충분해요. 노트하고 노트한 것만 딱 보면 30분이면 충분해. 그럼 저거를 갖다가 짬짬이만 이렇게 봐줘도 안 까먹는다고. 점수가 내려갈 리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저당 목적물이 매매가 됐을 때 매매대금 박스, 매매대금에 대해서도 저당권자가 물상대위할 수다. 여기 봅니다. 매매대금에 대해서는 물상대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물상대위, 매매대금 차이면 되지 않는다. 그러면, 물상대위가 되는 건 뭐라 그랬어요? 화재보험금, 수용보상금,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이런 것이 되는 거고 매매대금이나 차이면은 물상대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주의해서 보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5번 저당권 설정 후 경매가 이루어졌다. 설정 후 동그라미 칩니다. 그럼 저당권 설정됐다라고 하는 게 등기가 된 건가요? 잠깐만. 저당권이라는 건 등기를 하지 않으면 저당권이 되질 않아요. 저당권은 뭐 한다고 등기를 해야 돼요. 저당권 설정이 그래서 저당권 설정 후란 말은 등기가 된 후라는 소리예요. 저당권 설정 후 경매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저당권자가 경매에서 배당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자, 지금 필요적 등기사항의 원본 3억 등기됐나요? 여기 필요적 등기사항이 뭐야? 반드시 등기하라는 거니까 원본이 얼마예요 지금? 3억. 등기됐어요 안 됐어요? 됐잖아요. 그러면 만천하에 원금이 공개됐죠? 제주도수도 다 알았고 3억이 지금 저당 잡힌지를. 그렇기 때문에 따로 배당 청구를 할 필요가 없어요. 만천하에 다 공개가 돼서 등기했기 때문에 만천하에 공개가 된 상태 때문에 따로 부산법원에다가 배당 신청을 하지 않아도 돈 줍니다. 등기됐기 때문에 만천하에 등기돼. 여기 필요적 등기상 세 가지 필요적 등기. 그래서 원본이 등기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당 청구하지 않아도 돈 준다 안 준다? 준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뭘 좀 더 추가로 볼 거냐면은 멸실훼손에 대해서 저걸 먼저 볼까요? 일괄 경매 청구권을 좀 먼저 볼게요. 교재의 일괄 경매 청구권. 자, 384페이지 그 꼭대기 판례입니다. 판례 말고 조문을 볼게요. 384페이지 그 조문에 365조 저당지상 거물에 대한 경매 청구권이라는 말 나왔죠? 이거를 일괄 경매 청구권이라고 그래요. 제목을 붙여야 됩니다. 다시 한번 365조에 저당지상의 거물에 대한 경매 청구권을 그 위에다가 제목을 크게 씁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일괄 경매 청구권이라고 제목을 붙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일괄 경매 청구권은 지금 이제 이런 건데요. 일괄 경매 청구권은, 일단, 나대지 상태입니다. 나대지 상태에서 저당권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럼 나대지 상태라니까 그 토지 위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건물이 없는 거죠. 토지 위에 건물이 없는 상태가 나대지입니다. 그러면 이 나대지 상태에서 저당권이 설정됐고 저당권 설정된 이후에 이게 건물이 신축됐습니다. 그러면 나대지 소유자를 저당권 설정자라고 부릅니까? 나대지 소유자가 뭐가 된다고요? 소유자니까 저당권 뭐가 된다고요? 설정자가 되는 것이고 저당권 설정한 사람은 은행이 되겠죠. 뭐 아닐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은행일 테니까. 자, 저당권 설정 후에 건물이 신축이 됐을 때 이 신축 건물은 저당권 설정자 건가요? 자, 나대지 소유자가 건물을 신축했으니까 누구 거라고요? 저당권 설정자. 결론적으로 토지 소유자 거죠. 그러면 저당권 설정자도 갑이고 저당권자 은행은 을이고 건물 신축한 것도 갑의 건물이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게 토지도 갑의 것이고 건물도 갑의 것이라는 거죠. 두 개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지금 변제기에 변제가 되질 않았습니다.
변제기에 변제가 되지 않아서 경매를 신청하려고 그래요. 경매를 신청하는데 지금 토지에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거죠? 근데 건물에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안 있다? 안 돼 있어요. 그래도 이 두 개를 같이 경매를 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같은 사람 거죠?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같은 사람 거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한꺼번에 경매를 넣을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일괄 경매 청구권이라 그래요. 일괄 경매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제는 이 일괄 경매 청구권은 이것은 권리지 의무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합니다. 일괄 경매 청구권은 뭐가 된다고요? 권리지 의무는 아니다. 그러니까 토지와 건물 두 개를 다 넣을 수도 있고 그냥 토지만 경매할 수도 있다. 그럼 왜 일괄 경매 청구권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냐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가치가 내려가게 돼요. 다시 말합니다. 토지 소유자 갑, 건물 소유자 을 이렇게 해서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 병,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가치가 뭐 한다고요? 하락을 해요. 가치 하락을 하니까 이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서 일괄 경매 청구권 제도를 두고 있고 일괄 경매 청구가 되면 법원은 분리 매각하면 안 돼요. 다시 한번 법원은 어떻게 하면 안 된다고요? 분리 매각. 분리 매각이라는 것은 토지와 건물 소유자를 달리해서 매각하는 건데 이 분리 매각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유자가 한 사람이 받아가도록 해야 됩니다. 특히 조심할 것은 토지만 매각해도 이 저당권에 대한 피담보 채권을 충분히 만족을 얻을 수 있다 하더라도 건물도 넣을 수 있습니다. 다시 토지만 경매해도 피담보 채권을 충분히 만족을 얻을 수 있다 하더라도 건물에 대한 경매를 넣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런데 경매가 넘어갔을 때 경매가 진행이 됐을 때는 이 건물에는 저당권 설정되지 않았으니까 이 매각 대금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를 못 받아요. 다시입니다. 건물의 매각 대금은 우선 변제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없다. 그럼 어디로 받아야 돼요? 토지만 저당권 걸렸으니까 여기만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일괄 경매 청구권에 의해서 건물을 낙찰받은 건물 소유자, 일괄 경매에 의해서 건물의 소유자는 법정지상권이나 관법지를 취득한다 못한다? 나대지란 말이 나왔기 때문에 절대 안 돼. 나대지란 말이 앞에 뜨면 법정지상권, 관법지 두 개 다 발생을 안 한다. 법정지상권, 지난주에 법정지상권, 관법지 둘 다 했죠? 그러면 법정지상권이든 관법지든 발생하려면 그게 토지와 건물이 두 개가 동시에 있어야 되는데 나대지란 말은 토지 위에 건물이 있다 없다? 없다. 없으니까 관법지나 법정지상권 자체가 발생할 경우의 수는 발생하지 않아요. 나대지 상태에서는 법정지상권이나 관법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다. 1%도 발생하지 않아요. 0. 몇 %도 발생할 리가 없단 말이에요. 나대지 상태에서는 어떠한 경우가 발생하죠. 그러면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이 무허가 미등기라도 법정지상권 관법지는 발생합니까? 네. 있기만 하면 돼. 미등기 무허가라도 있기만 하면 돼. 근데 지금 나대지는 없단 말이에요. 나대지는 없는 소리니까 건물 소유자가 일괄 경매해갖고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에 달라졌다 하더라도 법정지상권 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나 법정지상권 자체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거 자체가 발생할 리가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프린트물과 관련을 해서 저쪽 03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03번입니다. 매일 정리 노트 3번에 있습니다. 매일 정리 노트 3번. 자, 02 저당권의 효력에 대한 03 저당 토지 위의 건물에 대한 일괄 경매 청구권에 관한 설명을 옳은 거 번호를 합니다. 몇 번이 옳다? 1번이 옳네요. 나대지의 저당권이 설정된 나대지란 말은 토지 위에 건물이 있다 없다? 없다.
나대지 후에 건물이 저당권 설정되는 후 동그라미 그 이후에 설정자는 토지 소유자입니다. 설정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소유하고 있는 경우 저당권자 은행은 일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있다. 그래서 1번 지문이 맞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저당 토지 후에 건물에 대한 일괄 경매 청구 요건을 구비한 경우 저당권자는 일괄 경매를 신청할 의무를 부담한다. 여기 보세요. 일괄 경매 청구권은 권리지 뭐가 아니다? 의무가 아니다. 일괄 경매 청구권은 권리지 의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의무 틀렸네. 의무 아니에요. 권리입니다. 권리. 그 다음에 세 번째, 일괄 경매를 신청한 경우 법원은 토지의 건물의 경락인을 달리 결정할 수 있으며 여기 봅니다. 일괄 경매가 됐을 때 토지와 건물을 분리매각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법원이 3번에 토지와 건물의 경락인을 달리 결정할 수 없으니까 분리매각하면 안 되는데 달리 결정할 수 있으면 틀렸으면 달리 결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경우 건물 경락인은 법정 지상권 취득 여기 봅니다. 건물 소유자에게 법정 지상권 취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법정 지상권이 발생한다. 왜 법정 지상권 발생하지 않는다? 나대지였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는다. 나대지란 말은 토지 위에 건물이 있다 없다? 없다. 법정 지상권이나 관법지는 일단 발생하기 위한 전제권이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인,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인이라면 건물이 존재해야 돼요. 나대지는 건물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래서 첫 번째 요건을 못 채운 거예요. 법정 지상권이나 관법지 첫 번째 요건,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인. 그럼 건물이 있어야 되는데 나대지란 말은 건물이 없기 때문에 법정 지상권이든 관법지든 발생할 경우의 수는 없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토지 저당권자는 토지와 건물의 매각대금에 대해서 안분배당한다. 안분배당한다는 말은 나눈다는 건데, 자, 여기 보세요. 경락대금에 대해서 지금 건물의 저당권 걸렸어요? 안 걸렸어요? 안 걸렸기 때문에 매각대금에 우선 변제받을 수 없다. 어디만 받아요? 토지. 지금 저기 보니까 피담보 채권의 원금이 3억으로 돼 있죠? 그러면 만약에 3억의 경락이 됐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안분배당을 한다면 건물 매각대금에서 1억 5천, 토지에서 1억 5천, 건물에서 1억 5천 이렇게 나눠서 받는 것을 안분배당이라 그래요. 다시 안분배당이라고 하는 말은 경락대금을 반씩 받는 건데 건물 매각대금에서 이거 1억 5천 받고 토지에서 1억 5천, 건물에서 1억 5천 이렇게 따로따로 해서 3억을 받게 되는 걸 뭐라 한다고요? 안분배당. 근데 문제는 건물 매각대금에서는 1원도 못 받잖아요. 매각대금에 우선 변제권이 있다 없다? 없다. 1원도 못 받아. 그러니까 어디 가서 3억을 다 받아야 돼? 토지 경락대금에서 3억을 전액 다 받아야 돼. 그러니까 안분배당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에요. 토지 매각대금에서만 전액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건물 매각대금은 10원도 못 받아가요. 안분배당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5번. 저당 토지만 경매해도 충분히 피담보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건물에 대한 일괄 경매는 허용되지 않는다. 토지만 경매해도 충분히 만족을 얻을 수 있다 하더라도 건물을 경매에 넣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괄 경매 청구권까지 받습니다. 자, 쉬었다가 와서 볼 건데 칠판 지우지 마세요. 아직 더 풀어야 됩니다.